미국 장단기 국고채 금리 격차가 줄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비롯한 위험 자산 투자에 대한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가 있는 데다 증권사별로 거래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들이 분양 일정을 제멋대로 조정하면서 청약 증거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패닉 바잉으로 오피스텔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낙첨자들의 청약 신청금 환불 규정 같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의 신용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카드 환불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하면서 내 손 안에 금융 비서라는 당초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1년 새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보통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면 경기 호황을, 좋아지면 불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매파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FOMC 회의도 열려서 시장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향후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10년물 국채금리. 코로나 재확산세 등 글로벌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정당화로 이어지면서 단기 금리의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최근 70베이시스 포인트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정책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존재하니까 상당히 금리차가 축소가 되는 것 같거든요. 시장이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당장 빠져나간 건 아니고 불안감은 커지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금의 쏠림이나 단기적인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가 있잖아요. 특히 다음 주에는 매파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미 연준의 테이퍼링 조기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전망 등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장단기 금리 격차의 추가 축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 국채 장단기물의 금리 격차 축소 과정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IT 업종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관심을 조언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축소가 된다면은 그래도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게 IT 업종인데 최근에 또 전망이 낙관적으로 변하는 컨센서스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도 있겠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채 장단기물의 금리 격차가 축소되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 반도체와 IT 가전 등의 월별 수익률은 1%대를 웃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이달 들어서만 10%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반면 보험과 유틸리티, 유통업종은 크게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전면 허용하면서 증권가에서는 MZ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관련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별로 거래 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거래되는 종목 수도 달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가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앞다퉈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총 4곳인데 연내에는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KTB투자증권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13곳이 추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소수점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최대 20곳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증권사가 소수점 거래를 출시하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거래 시간이나 시장 제도, 통화 등이 다르고 또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 소수점 투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별로 대상 종목이나 주문 방법, 수수료 등이 다를 수 있어서 거래를 시작하시기 전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내놓은 증권사 4곳의 경우 기본 수수료는 0.25%로 동일하지만 별도의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의 경우 이벤트 신청자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 수수료가 무료이며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별도의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거래 가능한 종목이 다르다는 점도 체크포인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600여 개로 가장 많은 종목을 취급하고 있는데 나머지 증권사도 취급 종목을 향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려 20곳에 달하는 증권사들이 일제히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결국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 수수료, 출혈 경쟁은 당연히 모든 증권사들이 생각을 했을 거고 계속 수수료에서 수익 보는 방향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내년 3분기에는 국내 주식까지 소수점 거래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증권사들 간 출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가 한번 계좌를 개설하면 해당 증권사를 평생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감수하더라도 MZ세대 중심의 신규 고객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수점 거래 허용으로 증권사 간 경쟁은 치열해지게 됐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으로 여러 종목을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정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는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한창률 기자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청약, 이사대책, 예정지구의 지정 등 주택 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입니다. 매매시장의 경우 서울은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되고 11월 실거래가의 절반이 직전 거래 대비 보합 하락하였으며 전세 시장도 입주 물량 증가와 대규모 정비 사업 이주 종료로 인해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에 정부는 민간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을 선정하고 2만 6천호가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도 연이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도권 29곳의 후보지를 지정하고 용적률과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잇따른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시장은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공공주도의 공급 이런 걸 하면서 민간 개발을 계속 억눌러 왔는데 그런 것들이 한계를 조금 인정하는 게 아니냐. 민간한테도 시간을 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임대를 수요자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30년간 임대가 가능한 통합 공공임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3, 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을 도입해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집값이 하락 직전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이 발언처럼 실제 집값 상황이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B부동산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말 수치까지 상승세는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공기관인 이 부동산원의 자료입니다. 서울 매매가 지수 살펴보면 역시 매매가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가격은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도 홍 부총리가 하락 진입 직전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근거는 뭘까요? 바로 매수하려는 사람보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지수가 높으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지수가 낮으면 매도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KB부동산이 공공기관인 부동산원보다 훨씬 매도 우위가 확연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KB부동산이 부동산원보다 집값 상승세를 더 강한 것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이례적입니다. 다만 지난해 7.2 대책 이전에 비해서 아파트 매물이 확연하게 늘어나거나 한 건 아닌데 다시 말하면 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기보다는 수요가 줄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겠죠. 홍 부총리는 이 전세 시장도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최다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 3만 1,000호 수준으로 지난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 4만에서 5만 호씩 매물이 나왔던 임대차법 직전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홍 부총리의 자신감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는 얘기로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너무 빨리 축포를 터뜨리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죠. 이미 집값이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상황을 안정화라고 할 수 있느냐? 집값이 잠깐 정체됐다 다시 급등하는 일이 그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을 수 없다. 시민들은 여전히 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을 과감히 늘리겠다고 하니까 시장의 심리를 다소 진정은 시킬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공급도 좋게 한 4, 5년은 더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다소 신중하실 때가 된 건 사실이죠. 이재명, 윤석열 두 대선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서 최근 5년과 같은 집값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과 현재의 서울 집값 상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투자 매력이 크게 낮아지면서 요즘 오피스텔 청약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전 청약 신청금을 받는 소규모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신청금을 제때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분양에 나선 D오피스텔. A씨는 신청금 100만 원과 함께 사전 청약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시행사 측의 설명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10월 실시한다는 청약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A씨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급기야 A씨는 신청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사전 의향서를 쓰고 청약금을 내야지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분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금 환불해달라고 민원을 엄청 넣었는데 이제 그제서야 환불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주고 또 이제 그대로 제출을 했더니 또 며칠 걸려서 주더라고요. D오피스텔 시행사는 인허가 문제로 청약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신청금 환불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환불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반환 신청서를 쓸 경우 환불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D오피스텔의 경우 사전 청약 의향서를 작성해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 만큼 A씨와 비슷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청약 신청금 반환이 늦어진다고 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과 달리 청약 신청금의 반환 시기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행기라고 해서 언제까지 되돌려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소액 소송이라도 들어온 시점이 아니고서는 굳이 미리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라는 건 없는 거죠. 분양 신청금의 단계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 제도상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시행사가 청약 주관사로 신청금 반환 등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사전 청약자가 신청금 반환 지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온 청약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것들은 또 열악한 건설사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좀 규모 있는 건설사가 분양하는 그런 쪽으로 청약을 하면 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이 없어 높은 청약 경쟁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의 경우 법 테두리 밖에 있어 투자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다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미크론 감염자를 빠른 시간 안에 판별해내는 게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관심이 높아진 국내 진단키트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선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김 기자, 오미크론이 지금 국내에 상륙하면서 공포감이 감돌고 있는데 진단키트 업체들도 다시 바빠졌겠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그 백신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서면서 그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던 그런 진단키트 업체들의 그런 성장세가 한풀 꺾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 그동안은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위드 코로나가 또 시행되면서 연일 사상 최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이제 국내에 또 상륙하자 진단키트와 특히 염기 서열 분석 업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여러 논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김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한 후 코로나 진단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한풀 꺾였던 진단키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단키트와 진단 시약 업체들은 저마다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SD 바이오센서를 비롯해 시젠, 랩지노믹스, 셀레믹스 등은 기존 제품으로도 오미크론 변이를 검사, 진단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코로나 진단키트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의료계에서 나오면서 진단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당국도 오미크론을 선별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진단키트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이 PCR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민간 합동으로 오미크론 변이 분석 시약 개발을 위한 지원 TF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석 시약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검출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전체 분석 기업들은 반짝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 판별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기업의 제품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밀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요. 어떤 변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세종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수그러드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NGS를 해야 되니까 검사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성장세가 한풀 주춤했던 진단키트 업계에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지만 오미크론 전용 진단키트가 정식으로 개발돼 사용 허가가 나올 때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진단키트 업체들은 기존 제품으로 오미크론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정부는 새 진단키트 개발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진단키트 업체들이 주장하는 게 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또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들이 주장하는 그 워딩이 좀 불명확한 게 문제인데요. 예. 오미크론 변이가 사실 발생하면서 기존 코로나 진단키트를 이제 못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미크론 변이를 포함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오미크론이 그래도 코로나19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이제 검출이 가능한 건데 오미크론인지 이제 이게 좀 확진이 안 된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교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오미크론 변이인지를 아는 거는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단 일부 회사의 키트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변이를 직접적으로 확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선별 정도는 가능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콕 집어서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뭐 지금 워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로나 진단에 쓰이는 그 실시간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 우리가 흔히 PCR 키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이 키트는 이제 바이러스의 특정 유전자 2개에서 최대 4곳까지를 이제 특정적으로 타깃을 해서 예. 양성 또는 음성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변이 발생 전에 코로나 그 최초 코로나의 경우 그 우리가 흔히 말한 E 유전자랑 RDRP 유전자에서 양성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대부분 나왔던 그런 PCR 키트들이 이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타깃을 해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예. 그 나머지 이제 N과 S 유전자를 추가로 타깃으로 삼은 그런 제품은 사실 굉장히 적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총 26 제품이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 예. 아마 3군데가 그 S 유전자를 이제 타깃으로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죠. 그러면은 이제 추가 타깃, N과 S 유전자 추가 타깃으로 삼은 제품이라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다는 얘기인데 여태까지는 왜 활성화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N과 S 유전자는 사실 발생 발생 빈도가 높은 부위여서요. 예, 예. 이곳을 타깃으로 삼으면 사실 진단 정확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됐던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좀 상황이 변화가 있겠죠. 예, 바뀐 겁니다. 그 기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오면 차세대 염기서열, 우리가 흔히 말하는 NGS랑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데 예. 그래야 이제 변이 바이러스랑 이제 기존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바뀐 부분을 이제 대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또 그래야 변이 바이러스 전용 PCR 키트 개발도 가능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업계 관계자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NGS라는 이제 방식으로 몸 안에 들어온 바이러스의 전체 그 RNA 영비 서열을 분석을 해야지만 어떤 부위에 그 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새로운 뭐 변이가 수십 군데씩 생겨났다고 그래서 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으려면은 RNA 바이러스 전체 영비 서열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NGS 방식으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앞서 김예원 기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그 NGS 관련 장비 수요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NGS 같은 경우 이게 필수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는 보통 5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확산세가 지금 보통이 아니잖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이제 잡아내야 되는 게 필수여서 이제 PCR 키트 전용 PCR 키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느 곳을 타깃으로 정해야 될지가 지금 아직 나오지가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 현재까지 이제 나온 그 변이 바이러스 전용 키트는 기존 이제 바이러스 4종,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델타 이렇게 4종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개념이 살짝 어렵습니다만 네, 좀 오미크론 어렵죠.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봤을 때 5일은 훌쩍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미크론 염기 서열 분석은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또 발생했고 예. 염기 서열은 이제 검체가 확보가 됐고 해가지고요 분석은 끝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게 오미크론이 워낙 델타보다도 변이 그 부위가 많아가지고 그 정확한 타깃을 찾는데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마냥 기다리기에는 전파력이 이렇게 강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예. 언제 어디서 이렇게 확산세가 거세질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또 겨울이어서 또 독감 위험도 있고 해서 예. 이게 또 얼마나 또 어떻게 변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된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그런 경고인데요. 예. 지금 그래서 임시 방편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 유전자를 타깃으로 하는 그런 PCR 키트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긴 해서 이걸 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기존 변이 바이러스 4종 모두 이제 이 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했을 때 그 S 유전자에서는 또 양성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어떤 한 특정 변이 바이러스에 한해서는 음성이 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측을 해서 예. 이거는 오미크론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추정을 하는 거네요. PCR 단계에서는 지금 그게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또 이영민 교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워낙 S유전자의 변이가 많다 보니까 일부 키트가 그 나와야 되는 S유전자가 변이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위음성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라는 거죠. S까지 나와야 되는데 S가 안 나온다? 그 이유는 S유전자의 변이가 많은 거니까 이건 오미크론일 것이다. 라고 거꾸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역으로 추적을 하는 방법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오미크론 전용 키트는 그럼 언제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일단 정부가 업계 관계자들이랑 이제 그 의학 전문가들을 지난주에 소집을 해서 새로운 키트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예. 적어도 근데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이면 내년 1월쯤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소식이 들릴까요? 예, 그때 가면 아마도 이제 진단키트 업계에 좀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것이란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예.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좀 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뭐 좋을 거라고 예상은 되어지고요. 계속 뭐 변이가 나오고 돌파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변이가 나왔을 때는 진단 업체들에 대해서 뭐 투자 관심은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개발에 한 달 걸리고 또 긴급 사용 승인이 만약에 난다면 이것도 그 과정이 일주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총 한 5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 업체별로 일단은 그 진단 키트 개발이 그 확정 그리고 출시되기 전까지 좀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예. 어느 업체가 뭘 발견했는지 지금 전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그런 변동성이 매우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좀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는 게 또 증권가 관계자분들의 그런 설명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뭐 이런 투자 측면 이외에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 성과에 대한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기업부 김선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 보육사들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1:1의 관심과 사랑. 아이들에게는 안전과 안정, 이 두 단어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이달 시작됐죠. 초개인화 시대, 이 맞춤형 건강관리나 자산관리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 건데 그런데 벌써부터 곳곳에서 허술한 점들이 발견되면서 이 반쪽짜리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단독 취재한 이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일단 먼저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은 시작 전부터 그러니까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간의 이견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셈인데요. 일단 카드사들을 대변하는 여신금융협회는 그저께 금융위원회에게 핀테크 회사들을 대변하는 핀테크 산업협회에게 매입 취소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예. 먼저 이 매입 취소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다가 바로 취소하면 승인 취소,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반품을 신청하면 매입 취소가 됩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승인 취소는 바로 결제가 취소가 됐는데 매입 취소는 며칠 뒤에 결제가 취소가 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드사들이 매입 취소 정보를 핀테크 회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드로 100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가 20만 원어치를 환불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 환불 내역, 20만 원의 환불 내역은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100만 원 사용 내역만 나오게 되는 셈인데요. 반면에 매입 취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런 환불 내역 정보까지 즉각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에 따라서 이 서비스 격차가 나타나는 셈이죠. 그러니까 매입 취소 정보가 뭐 얼마나 되겠냐 하겠지만 데이터를 수집하는 쪽에서는 신뢰도에 상당한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은 사실상 어려워졌잖아요. 네. 대신에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해외 직구를 포함해서 해외에서 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 현재 핀테크 회사들이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어디에서 썼는지 이 사용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해외의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 여부에 따라서 승인 정보 대신에 매입 정보만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카드사들은 이 매입 취소 정보뿐만 아니라 매입 승인, 그러니까 매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핀테크 회사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취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카드사들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고 예측하기 불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전송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반면 핀테크 회사들은 카드사들이 이미 이용 내역에 이런 정보들을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카드사와 핀테크 사이에 어떤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고 보험업권에서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예. 여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피보험자 정보는 데이터 공개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죠? 저도 좀 어려운데요. 예.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부모가 내고요. 또 보험금은 자녀가 받게 되는 형태일 텐데요. 이럴 경우 계약자는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셈입니다. 자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어떻게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는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없고 반대로 보험사들은 관련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 회사들은 결국 반쪽짜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앞서 한번 얘기 드렸지만 기존 금융사와 빅테크 사이에 정보 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돼서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쪽의 의견 차이가 너무 크니까 금융위원회도 중간에서 중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은요, 정보 주체인 개인에게 주권을 주고 개인이 정보에 대한 권리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넘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사업자들 간 이권 싸움 때문에 경작, 소비자들이 좀 피해는 보는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 기자가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사례들을 보면 주로 이제 기존의 금융사들이 핀테크 사업자들한테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떤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문제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관련 업계나 시장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앞으로 주게 될 거라고 보입니까? 물론 기존 금융사가 핀테크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이렇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의 네.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확보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금액이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를 땄는데 정보 격차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이용자들을 유혹할 수 없다, 끌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마이데이터 시장이 자금력이 있고 정보를 갖춘 대기업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각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상공인 생태계와 정책 금융과 관련한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골목 상권 수준의 인프라 강화에 역량을 다하는 굿 이너프 전략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소상공인 정책을 현장에서 잘 집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 정책과 우리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그런 이 정책들이 좀 균형을 맞춰서 잘 또 나갈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자간 업무 협약식도 개최됐습니다. 이 협약식을 통해 6개 기관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정책에 대한 공동 연구와 학술 세미나 개최, 정보와 인프라 공유를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립주택이나 빌라처럼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건물은 충전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상을,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을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의 주차 공간이 100개라면 최소 5개는 전기차 충전 구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이 집을 비롯한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전기차 사용 중 불편한 점을 묻는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던 답변 중 하나가 자택 충전 가능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와는 달리 연립주택,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은 이 같은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충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출연기관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돼서 상관이 없는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아예 코드를 꼽아가지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시설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길이 좁고 건물들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 충전 공간을 확보하기가 버거워 보입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전체 시민 5명 중 1명이 연립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정부 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주유소와 정비업소 등 접근성에 초점을 맞춰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근 주유소, 주민센터, 규모 있는 정비업소 등을 통해서 접근성 있는 곳에서 자동차 편리를 증진하면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모범 답안이에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대선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딴 AI 가상인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건데 하지만 자칫 오남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 아바타 윈디입니다. 저 윈디는 김동연 후보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할 것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 대선 주자들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아바타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대선 전국에서 자신의 분신인 아바타를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인물이 인기를 끌고 관련 어플이 앱마켓 상위 랭킹을 차지할 정도로 딥페이크 기술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선거 기간 중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후보자의 조작된 이미지가 유포될 경우 유권자의 눈을 흐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버락 오바마의 모습을 본딴 가짜 영상이 트럼프 후보에게 욕설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How about this? Simply,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이런 문제 때문에 EU에선 딥페이크를 허위정보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고 미국에선 딥페이크 영상 업로드 시 반드시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 같은 악용 사례를 제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딥페이크 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향후에는 좀 더 분야별로 이러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체계화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정치 분야라든지 뭐 경제, 사회 분야 각각 맞는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 정부, 기업, 그리고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글로벌 경제 이슈 김보미의 뉴스카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오늘은요,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이 두 가지 종목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글로벌 물류 대란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기업, 바로 미국 아마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 먼저 자료 영상부터 같이 보시고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른 곳들은 45일 동안 항구에서 기다리다가 겨우 물건을 내렸다는데 아마존은 어떻게 이틀 만에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걸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45일 걸릴 걸 이틀 만에 해냈다. 재밌네요. 비결이 뭡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은요, 직접적인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대형 항구만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만 어딘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어디입니까? 네, 바로 미국 LA 항과 롱비치 항인데요. 이 미국으로 들여오는 수입품의 약 40%가량을 커버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곳들입니다. 현재 자료 화면에서는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로 이 두 곳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두 항구는요, 위치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 미국 시장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때문에 아마존은 이 LA에다가 전용 물류 창구를 두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과감하게 이 노선을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워싱턴주에 위치한 작은 항구를 찾아내서 여기를 하역장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앞서 그 지도에서는 녹색 동그라미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다시 LA 물류창고로 또 트럭을 통해서 운송을 해야 되니까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기꺼이 이 비용과 노동력을 감당을 했습니다. 기지를 발휘한 거네요. 그런데 이 선박 노선을 아마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바꿀 수 있는 건가요? 선박 하나에 아마존 말고 다른 상품들 것도 많이 들어있지 않나요, 보통? 아니요. 아마존 상품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체 임대한 선박에다가 자체 물품만을 실어 나르고 있기 때문에 또 노선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대신에 문제는 아무래도 또 비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글로벌 물류 대란의 선박 수요도 폭증하면서 현재 선박 한 대를 빌리는데 우리 돈으로 약 1억 6천만 원 가량이 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박을 통으로 임대해서 노선을 바꿔서 또 물류 대란을 막았다. 확실히 좀 자금력이 받쳐주니까 스케일도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요, 컨테이너 자체 제작에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이 물류 대란으로 현재 컨테이너 박스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아마존은 이미 물류 대란이 시작하기 전부터 마치 이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를 자체 제작해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약 5천 개에서 1만 개에 달하는 컨테이너를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컨테이너 하나당 53피트, 길이가 약 66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그 자체 컨테이너를 갖고 있어서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하지 않으니까 물류 대란을 막을 수 있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이 컨테이너라는 게 이제 만약에 빌린 거라면 또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에다가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컨테이너는 중국으로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되는데 네. 이 아마존은 자체 컨테이너를 쓰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져와서 물품을 내린 뒤에 또 이거를 미국 내의 어떤 철도망 안에서 다시 쓰는 형식으로 한 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빌려서 쓰는 게 아니니까 대여료도 좀 아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컨테이너 이용료가 이제 대당 $2,000 정도였는데 이제 또 역시나 컨테이너 역시 수요가 폭증하면서 $20,000 선으로 10배 가량 또 급증을 했습니다. 물류 대란도 피하고 역시나 또 비용도 절감한 셈이죠. 코로나 발생도 전에 이런 대비가 돼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거는 지난 2013년 연말 쇼핑 시즌에 이제 어떤 쓰라린 경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글로벌 물류 기업 UPS에서 심각한 배송 정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존의 많은 고객들이 크리스마스가 훨씬 지난 뒤에야 물품을 받게 됐고 이 아마존은 빗발치는 고객들의 비난을 감수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아마존은 자체 물류망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화물차, 선박, 심지어 항공기까지도 현재 자체적으로 보유를 해서 배송 역량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항공수송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중고 항공기를 매입하기 시작해서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래프에서 볼 때 2028년이면 임대분을 포함해서 약 200대가량의 항공기를 아마존이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그래프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 그리고 또 대한항공보다 더 많은 규모고요. 그리고 글로벌 3대 물류 회사로 꼽히는 UPS나 피덱스와 또 비교를 해보면 약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 되는데 이게 아마존이 물류 기업도 아니고 항공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200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스스로는 올해 실적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 월가에서는 오히려 올해 내년에 이제 탑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도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런 모습 때문에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는요. 최근 미국 증권거래 이 위원회 SEC가 이른바 스펙 기업을 정조준하면서 조사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 같은 소식에 이제 루시드나 DWAC 등이 장중한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장중에 한 20% 가까이 급락했다가 5% 하락세로 좀 마감을 했고 어제도 2% 하락세로 좀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SEC가 왜 스펙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이들 좀 알려져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스펙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스펙 SPAC는요. 이 Specified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의 머리 글자를 다 따서 만든 글자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의미를 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을 인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 공개를 할 때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어떤 상장에 적합한 기업인지 등을 좀 평가를 받은 뒤에 자금을 조달하고 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스펙은 상장 과정이 거꾸로 진행이 됩니다. 좀 자료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먼저 스펙을 설립한 뒤에 상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합병할 만한 기업을 찾아서 M&A를 하게 되는 건데요. 쉽게 표현하면 빈 껍데기부터 일단 상장을 시켜놓고 난 뒤에 알맹이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A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이 스펙 회사는 보통 뭐 땡땡 스펙 1호, 땡땡 스펙 뭐 16호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합병하게 된 회사의 이름으로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스펙 주주들은 일정한 합병 비율대로 합병 법인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펙의 설립자들은 이 주식을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투자 이익을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실제 미국에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스펙은 이 M&A를 할 만한 유명한 기업들을 얼마나 잘 끌어오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보통 인맥이 탄탄한 유명 인사들이 주도를 해서 스펙을 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최근 들어서 많아졌습니다. 일명 이제 베이비 버핏이라고 불리는 빌 에크먼 회장과 또 이제 이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그룹 회장, 또 영화 머니볼의 이 실제 주인공이죠. 빌리 빈, NBA 스타 샤킬 오닐 등이 실제 스펙을 상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이 스펙 상장이라는 게 M&A 자금이 좀 부족한 회사들이 투자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식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술력이 좋아서 빨리 자금을 조달하면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상장의 문턱이 높아서 이제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스펙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 스펙이 상장을 통해서 미리 자금을 조달해 놨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기업으로서는 대규모 투자금을 빠르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거죠. 또 정식 IPO보다 상장 절차를 줄일 수 있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방식인 것 같은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왜 이걸 조사한 거예요? 바로 이 스펙에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스펙은 빈 껍데기 상태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인수할 만한 기업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 과정에서 상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어떤 한계 기업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자금을 모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 가치는 그 정도가 전혀 아닌데 좀 부풀려져서 또 이렇게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게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하에서 SEC는 스펙 상장을 주식시장의 새로운 위협으로 좀 규정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에 이 루시드, DWAC뿐만이 아니라 니콜라나 카누 등이 이미 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루시드는 전기차 회사 아닙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된 겁니까? 루시드는 스펙 상장 과정에서 이 투자자들에게 매출 전망을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루시드의 합병 협약을 맺은 스펙, 처치캐피탈4는 올 들어서 6건의 집단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이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봄까지 차량 인도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또 실제 이 차량 생산 대수가 좀 차질이 있었다. 또 회사의 전망에 관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점 등입니다. 집단 소송이 논란이 되면서 조사에 나섰다는 거고 DWAC는 뭐 하는 회사예요? DWAC는요, 이제 앞서 루시드가 스펙을 통해서 M&A를 좀 완료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DWAC는 기업을 인수하기 전 상태의 스펙인데요. 네. 이 회사가 조사 대상에 오른 배경은 먼저 지금 보여드릴 사진과 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네, 이 미국 시위 장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1월에 발생했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 또 기억을 하시죠? 예. 이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면서 의사당을 난입했던 사건인데요. 이 때문에 미국 메이저 이 SNS 플랫폼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데에서 트럼프가 퇴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된 거죠. 이러니까 트럼프가 나를 차단했어? 그러면 내가 SNS 만들어버리면 되지 해서 올해 2월에 자체적으로 SNS 기업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TMTG,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지난 10월에 이 DWAC가 이제 또 TMTG라는 이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DWAC 주가가 좀 폭등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SNS 기업이 상장을 한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DWAC가 자금을 모으기 전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DWAC의 CEO가 만났다라는 소식이 좀 보도가 된 건데요. 예. 만약 두 사람의 만남이 M&A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스펙은 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특정 회사와의 합병을 미리 논의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기 기업을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찍어놓고 자금을 모으면 안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미국 당국은 TMTG와의 합병 발표 전 거래에 관한 정보 그리고 또 양사 간에 주고받은 문건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앞서 7월에는 우주기업 모멘터스가 스펙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일 때문에 이 미 당국의 스펙 규제안 마련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